칠흑 같은 어둠이 천지를 집어삼킨 밤이었다. 하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가 숲의 정막을 거칠게 찢어발기고 있었고, 그 빗소리 사이로 날카로운 파열음과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번쩍 하고 마른 번개가 내리꽂히는 찰나,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서슬퍼런 칼날이 허공을 갈랐다. 산 짐승조차 숨을 죽이고 바위 틈으로 기어들어간 이 험한 시각에 흙탕물이 튀어오르는 진창길 위에서 누군가 생사를 건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아름드리 참나무 뒤로 몸을 숨겼는데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지게 작대기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평생 산골짜기에 처박혀 나무나 하고 약초나 캐며 살아온 그가 감히 끼어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나 빗줄기를 뚫고 들려오는 여인의 비명소리가 그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아 매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각오한 단말마에 가까웠기에 칠성의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계집 하나 처리하는데 이리 시간이 걸려서야 우우서 목을 베어라.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자 검은 복면을 쓴 사내 셋이 포위망을 좁혀가며 여인을 향해 검을 겨누었다. 여인은 이미 한쪽 어깨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비단 치마는 흙투성이가 되어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마치 벼랑 끝에 몰린 호랑이 새끼를 연상케 했다. 칠성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손에 쥔 낫을 고쳐 잡았는데 손바닥에 배어나온 식은땀 때문에 자루가 미끄덩거렸다. 저들을 모른 척하고 도망치면 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리한다면 평생 저 여인의 원망 섞인 눈빛이 꿈자리에 나타나 목을 조를 것만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칠성은 짐승 같은 고함을 내지르며 빗속으로 뛰쳐나갔고 허공을 향해 낫을 휘두르며 제 딴에는 가장 위협적으로 보이려 애를 썼다. 갑작스러운 칠성의 등장에 복면사내들은 잠시 주춤거렸으나 이내 그가 무공을 익힌 협객이 아니라 그저 낫한 자루든 촌부임을 알아채고는 코웃음을 쳤다. 웬 미친놈이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저놈부터 베어라.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가장 가까이 있던 자객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칠성에게 달려들었다. 칠성은 평생 나무를 찍어 넘기던 감각으로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진흙바닥을 박차고 일어나며 사내의 정강이를 낫자루로 힘껏 후려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고 그 틈을 타 칠성은 여인의 팔목을 낚아채며 소리쳤다. 뛰시오! 저 바위 너머로 달리면 덩굴 숲이 나오니 그리로 가야 하오. 여인은 순간적으로 칠성의 억센 소나기 힘에 이끌려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가냘픈 손목이 어찌나 차가운지 칠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였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산비탈을 구르듯 내려갔다. 뒤에서 저놈들을 놓치지 마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으나 천둥 소리가 그들의 추적을 방해하고 있었다. 칠성은 이 산골짜기에서 나고 자라 지형지물에 누구보다 훤했기에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는 짐승들이 다니는 좁은 샛길로 여인을 이끌었다. 가시나무가 살갗을 찢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으나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폐가 터질 듯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져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 즈음 희미한 달빛 아래 칠성의 낡은 초가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숲 가장 깊은 곳,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딴 곳에 덩그러니 놓인 그 집은 마치 버려진 무덤처럼 쓸쓸해 보였으나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와도 같았다. 칠성은 여인을 부축하여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방 안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배어 있었으나 밖에 거친 비바람을 막아주기에는 충분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쳐 호롱불을 밝혔는데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자 여인의 참혹한 몰골이 드러났다. 고급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어깨의 상처에서는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배어나와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칠성은 황급히 윗목에 개어놓은 낡은 무명천을 가져와 여인의 상처를 지혈하려 했으나 여인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몸을 움츠리며 칠성의 손길을 거부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 놈도 저들과 한패가 아니냐. 여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으나 기력이 쇠하여 떨리고 있었다. 칠성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보시오, 낭자. 내 목숨 걸고 그 험한 칼부림 속에서 낭자를 구해왔는데 어찌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시오. 나는 이 산 밑에 사는 나무꾼 칠성이오. 맹세코 저 흉악한 놈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란 말이오. 칠성의 순박하고 투박한 말투와 진심 어린 눈빛을 본 여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스르르 눈을 감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칠성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그녀를 안아 윗목에 눕혔다. 젖은 옷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곧불에 걸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외간 남자가 여인의 옷을 벗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 칠성은 난감함에 머리만 벅벅 긁어댔다. 결국 그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부엌으로 나가 젖은 장작을 쪼개어 군불을 떼기 시작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를 들으며 칠성은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도대체 저 여인은 누구이며 왜 쫓기고 있었던 것인지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평생 여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35 노총각 신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이 여인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칠성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천의 고아로 자랐다. 가진 것이라고는 썩어가는 초가삼간과 튼튼한 몸뚱이 하나뿐이라 마을 처녀들은커녕 과부들조차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장날에 나무를 내다 팔러가면 사람들은 그를 곰 같은 칠성이라 부르며 혀를 차곤 했다. 저놈은 평생 저러다 늙어 죽을 팔자야. 칫칫, 누가 저런 첩첩산 중에 시집을 오겠어? 그런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칠성은 쓴웃음을 지으며 막걸리 한 사발로 시름을 달래곤 했었다. 그런데 오늘 밤 그의 비루한 인생에 예고도 없이 엄청난 파란이 들이닥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까 그 자객을 내리칠 때의 충격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찌릿거렸다. 사람을 때린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칼을 든 살수를 상대로 말이다. 두려움이 뒤늦게 밀려와 온몸이 오싹해졌으나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고향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그가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새벽녘이 가까워오자 빗줄기는 조금 잦아들었으나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어대며 창호지 문을 덜컹거렸다. 칠성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여인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여인의 숨소리는 조금 골아져 있었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칠성은 여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내자 붓으로 그린 듯 고운 눈썹과 오뚝한 콧날이 드러났다. 마치 선녀가 하강한 듯 고운 자태의 칠성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귀한 분이 어찌하여 산적대 같은 놈들에게 쫓기고 있었을까? 혹시 영모에 휘말린 대갓집 교수라도 되는 것인가? 별의별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때
잠든 줄 알았던 여인이 끙 하고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였다. 칠성이 황급히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불덩이같이 뜨거웠다. 상처가 덧난 모양이었다. 약초라도 캐와야 하나 싶어 칠성이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여인이 칠성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가지 마시오. 혼자 두지 마시오. 여인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으나 그 소나기 힘은 절박했다. 칠성은 다시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여인의 손을 감싸 쥐었다. 거칠고 투박한 자신의 손과 달리 여인의 손은 옥처럼 매끄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두려움과 외로움은 칠성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 걱정 마시오, 낭자. 내가 여기 있소. 날이 밝으면 의원을 불러오든 약초를 캐오든 할 테니 안심하고 주무시오. 칠성의 나직한 목소리에 여인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칠성은 여인의 곁을 지키며 문득 벽에 걸린 낫을 바라보았다. 빗물과 진흙 그리고 자객의 피가 엉겨붙어 녹슨 쇠붙이처럼 보였으나 오늘 밤 그 낫은 칠성의 운명을 가르는 열쇠가 되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세상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추격자들은 반드시 이 숲을 뒤질 것이고 여인을 숨겨준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칠성은 이상하게도 후회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감이자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는 벅찬 설렘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먼 산 너머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그 소리는 평온한 아침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는 불길한 나팔소리처럼 들렸다. 칠성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비 그친 숲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때 바람을 타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컹컹거리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놈들이 벌써 냄새를 맡고 쫓아온 것인가? 칠성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고 있는 여인을 돌아보며 굳게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인을 저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칠성은 부엌으로 달려가 솥뚜껑을 열고 검게 그을린 숯을 얼굴에 바르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사내의 눈빛은 더 이상 어수룩한 노총각 칠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수컷 늑대의 눈빛이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하루는 그의 지난 35년 인생을 합친 것보다 더 길고 험난한 하루가 될 것임을 직감하며 칠성은 낫을 허리춤에 단단히 꽂아 넣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산골 마을은 마치 죽은 자들의 도시처럼 고요했으나 그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사나운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였다. 컹, 컹 하고 지저대는 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메아리치자 칠성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밤새 뜬 눈으로 여인을 간호하다 잠깐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저 개짖는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와도 같았다. 칠성은 황급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희뿌연 안개 속에서 횃불들이 일렁거리는 것이 보였고 거친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놈들이 기어코 여기까지 들이닥친 것이다. 칠성은 자고 있는 여인을 흔들어 깨웠다. 낭자, 일어나시오. 놈들이 왔소. 여인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으나 몸을 일으키려다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주저앉았다. 밤새 열은 내렸으나 잃어버린 피가 너무 많아 혼자 힘으로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였다. 이럴 시간이 없소. 빨리 숨어야 하오. 칠성은 다급한 마음에 여인을 부축하여 방 안을 휘둘러 보았다. 코딱지만 한 단칸방에 몸을 숨길 곳이라고는 쥐구멍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때 칠성의 눈에 벽에 붙은 낡은 다락문이 들어왔다.
평소에는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곳이었으나 체구가 작은 여인이라면 몸을 웅크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칠성은 다락문을 열고 그 안에 쌓여있던 헌 옷가지와 집신 뭉치들을 밖으로 꺼냈다. 이 안으로 들어가시오. 숨소리조차 내면 안 돼요. 여인은 칠성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다락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숨쉬기조차 버거워 보였으나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칠성은 다시 헌 옷가지와 이불들을 다락 안으로 밀어넣어 여인의 모습을 가렸고 마지막으로 다락문을 닫은 뒤 그 앞에 낡은 뒤줄을 끌어다 놓아 문을 막았다. 그러고는 방바닥에 흩어진 핏자국을 걸레로 박박 문질러 닦아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 누웠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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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문이 부서져라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안에 인기척이 있는 것을 다 안다. 썩 나오지 못할까? 걸걸한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칠성은 짐짓 잠에 취한 척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나갔다. 마당에는 서슬퍼런 칼을 찬 장정 4~5명과 사냥개를 앞세운 우두머리가 서 있었다. 그들은 칠성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내 놈이 이 집 주인이냐? 우두머리가 거만하게 묻자 칠성은 허리를 굽실거며 바보처럼 헤헤거렸다. 예, 그렇습니다요. 산속에서 나무해 먹고 사는 칠성이올시다. 헌데 아침부터 웬 귀한 손님들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는지요? 칠성의 어수룩한 말투에 사내들은 경계심을 조금 푸는 듯 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매섭게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어젯밤이 근처에서 도망친 계집종년을 보지 못했느냐 피를 흘리고 있었을 텐데. 우두머리의 질문에 칠성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과장된 몸짓을 했다. 계집이요? 아이고 나으리. 보시다시피 제가 평생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호라비 신세인데 계집 그림자라도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요. 산짐승이라면 모를까. 사람 그림자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칠성은 침을 튀겨가며 너스레를 떨었다.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미련한 곰 취급을 받던 것이 이럴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칠성의 말을 곧이 듣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턱짓으로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집구석을 샅샅이 뒤져라.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내들은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장롱을 뒤엎고 아궁이를 쑤셔대며 난동을 부렸다. 칠성은 가슴이 조마조마하여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으나 겉으로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아이고 나으리, 살살 좀 다뤄주십시오. 그 솥단지는 제 목숨줄이나 다름없습니다요. 사내 중 한 명이 칠성이 막아놓은 다락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뒤줄을 발로 툭툭 차보더니 수상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이 뒤주 뒤에는 뭐가 있느냐? 사내의 손이 뒤주 뚜껑을 잡으려는 순간 칠성은 벼락같이 달려들어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아이고 안 됩니다요. 거기에는 돌아가신 제 어머님 신주단지를 모셔두었습니다. 부정을 타면 큰일 납니다요. 칠성은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애원했다. 시골 무지렁이들이 조상 귀신을 끔찍이 여기는 미신을 이용한 기지였다. 사내는 칠성의 필사적인 모습에 기분이 상한 듯 그를 발로 걷어찼다. 에이, 재수없는 놈. 알았어. 썩 비키지 못해? 사내는 침을 꽌뱉으며 뒤주에서 물러났다. 칠성은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천만다행이었다. 만약 저 뒤주를 치웠더라면 모든 것이 끝장날 뻔했다. 집 안팎을 잡듯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우두머리는 혀를 차며 돌아섰다. 코, 헛걸음만 했군. 다른 쪽으로 도망친 모양이다. 가자. 그들은 칠성을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다.
만약 수상한 년이 나타나면 즉시 관아에 알려라. 숨겨주다. 들키면 내 놈목도 남아나지 않을 테니 명심해라. 사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사냥개 소리가 멀어지자 칠성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 끝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바가지 떠서 벌컥벌컥 들이켰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놈들은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않았을 것이고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일단 고비는 넘겼다. 칠성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황급히 뒤줄을 치우고 다락문을 열었다. 낭자, 괜찮으시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다락 안에서 끌려 나온 여인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공포와 긴장으로 인해 파리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칠성을 보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해준 이 낯선 사내에게 느끼는 고마움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칠성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고맙기는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나저나 배가 고프실 텐데 밥이라도 좀 지어 올리겠습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나가 쌀독을 열었다. 그러나 쌀독 바닥은 훤히 드러나 있었고 쥐들이 갉아먹다 남은 쌀부스러기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다. 보릿고개가 시작된 지 오래라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 형편이었다. 칠성은 한숨을 푹 쉬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쌀독 바닥을 박박 긁어 한 줌도 안 되는 쌀을 모았다. 그리고 뒷마당 텃밭에서 시들해진 9 몇잎을 뜯어와 솥에 넣고 물을 한가득 부어 죽을 끓였다. 쌀알보다 물이 더 많은 묽은 죽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불을 지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으로 퍼지자 여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칠성은 이 빠진 사기 그릇에 죽을 담아 여인에게 내밀었다. 변변치 못해 죄송합니다만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여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바라보다가 칠성을 쳐다보았다. 그대는 드셨소? 칠성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참으며 허풍을 떨었다. 아, 그럼요. 저는 아까 부엌에서 누룽지를 긁어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걱정 마시고 어서 드십시오. 여인은 칠성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 그의 푸쑥한 볼과 낡은 옷차림, 그리고 텅 빈 부엌 살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곡기의 맛이 아니었다.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칠성의 따뜻한 마음이 녹아든 맛이었다. 여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죽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비록 도망자 신세가 되어 짐승처럼 쫓기고 있었지만 이 허름한 초갓집에서 난생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다. 칠성은 여인이 죽을 다 비우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은 맹물한 사발로 허기를 달랬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듯 든든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붕 곳곳에서 빗물이 새어들어와 방바닥에 양동이를 받쳐 놓아야 했다. 톡톡 떨어지는 빗물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한양에서 온 연화라고 하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안이 풍비박산나 도망치는 중이었소. 칠성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양반가 교수일 것이라 짐작은 했지만 사연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그렇군요. 저는 그저 무식한 나무꾼이라 세상 돌아가는 일은 잘 모릅니다만 낭자처럼 고운 분이 죄를 지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칠성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의 연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이 산꼴 무지렁이라니 운명이란 참으로 얇게 진 것이었다. 칠성이라 하셨소? 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다.
만약 내가 살아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면 그대에게 반드시 보답하겠소. 연화의 눈빛은 결연했다. 칠성은 손사래를 쳤다. 보답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낭자가 무사히 몸을 추스르고 떠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칠성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베푼 이 순수한 선의가 훗날 어떤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올지를.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칠성은 창호지 문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낮에 왔던 놈들 중 한 놈이 마을 어귀에 남아 감시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장터에 다녀온 옆집 김씨에게서 들었기 때문이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이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위태로운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칠성은 벽에 걸린 낫을 다시 한번 쳐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인을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이 비루한 삶에 던져진 유일한 사명인 것처럼 칠성은 잠든 연화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방구석에 숨겨두었던 비상금을 꺼냈다. 평생을 모아온 엽전 몇 점이 전부였지만 이것으로 내일 장터에 나가 여인에게 먹일 고기라도 한 근 끊어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장터에 나가는 것이 무모한 짓임을 알면서도 모쑥해진 여인의 얼굴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칠성은 자신의 행동이 이성보다는 감정에 이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사랑인지 연민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피 울고 있었고 칠성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다.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칠성의 숨소리만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어스름한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쭉 고개를 내밀 무렵 칠성은 헐레벌떡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의 품에는 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구해온 씨암탉 한 마리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 낮에 마을 어귀에서 포졸들과 마주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오금이 저려왔으나 방 안에서 기척없이 기다리고 있을 연화를 생각하니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칠성은 부엌으로 들어가 서둘러 닭의 배를 가르고 솥에 물을 안쳤다. 평생 제 입으로는 닭뼈 한 번 발라본 적 없는 처지였지만 부쑥하게 야윈 연화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솜씨 없는 칼질을 서둘렀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닭, 삶는 냄새가 눅눅한 초가집 안을 가득 채우자 마치 죽어가던 집안에 다시금 생명이 깃드는 듯했다. 칠성은 뽀얗게 우러난 국물에 닭다리를 뜯어 담아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 낭자, 일어나 보시오. 솜씨는 없지만 몸보신이라도 하시라고 닭을 좀 삶아왔소. 연화는 칠성이 내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백숙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칠성이 이 닭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저 닭 한 마리가 칠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깨물며 숟가락을 들었으나 목이 메어 국물조차 삼키기가 힘들었다. 어찌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이토록 애를 쓰십니까? 저는 그저 쫓기는 도망자일 뿐입니다. 연화의 떨리는 목소리에 칠성은 투박한 손으로 뒷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다. 죄인이라니요. 내 눈에는 그저 억울한 일을 당한 귀한 분으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산 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요? 어서 드시고 기운을 차려야 저놈들을 피해 달아날 것 아닙니까? 칠성의 말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따뜻한 온기가 연화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풀벌레 소리만 요란한 시각, 연화는 칠성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칠성님, 이제 제 진짜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양 마포나루에서 상단을 이끄는 객주 최씨의 무남동녀 연화라고 합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포 최객주라 하면 조선 팔도에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막대한 부를 거머쥔 거상이 아니던가? 그런 대단한 집안의 여식이 어찌하여 이런 산골짜기까지 쫓겨오게 되었단 말인가? 연화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아버님께서는 조정의 탐관오리들이 뇌물을 요구하며 상단을 압박해오자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앙심을 품은 자들이 아버님께 영모죄를 뒤집어 씌웠고 하루아침에 가문은 멸문지화, 맴먼지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며 분통을 터뜨렸다. 천하의 몹쓸 놈들! 권세를 이용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단 말인가? 연화는 옷고름을 풀어 품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칠성 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기호와 산세가 그려진 지도였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만약을 대비해 남겨주신 우리 가문의 비전, 평안도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둔 비밀 금광의 위치가 적혀 있습니다. 칠성은 금광이라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생 흙만 파먹고 살아온 그에게 금광은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다. 그 금광이라니요? 그게 정말입니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께서는 훗날 가문의 위기가 닥치면 이것으로 제기하라 하셨습니다. 저를 쫓는 자들도 사실은 제 목숨보다는 이 지도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연화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났다. 칠성님, 저와 함께 그곳으로 가주시겠습니까? 만약 그 금광을 찾는다면 그 재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원수를 갚고 칠성님께도 평생 쓰고도 남을 부귀를 드리겠습니다. 칠성은 혼란스러웠다. 금광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황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다.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이 여인의 처절한 절박함, 그리고 그녀를 돕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었다. 낭자, 나는 돈 욕심 같은 건 없소. 허나 낭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겠소. 갑시다. 그 금광인지 뭔지 찾으러. 칠성의 대답에 연화는 감격하여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남녀가 유별한 법도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운명의 수레바퀴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금광으로 향하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위험천만한 가시밭길인지, 그리고 그곳에 도사리고 있을 어둠의 그림자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음날 새벽, 칠성과 연화는 서둘러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칠성은 낡은 지게에 최소한의 살림살이와 비상식량을 챙겨 얹었고, 연화는 남장을 하여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로 했다. 칠성이 입던 낡은 무명 바지와 저고리를 걸친 연화의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총각처럼 보였으나 그 고운 태는 감출 수가 없었다. 자, 이 삿갓을 푹 눌러 쓰시오. 그리고 누가 말을 걸거든 벙어리 흉내를 내시오. 칠성은 연화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지게를 짊어졌다.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연화가 험한 산길을 걷는 것은 무리였기에 칠성은 평지가 나오기 전까지 그녀를 지게 위에 태우고 가기로 했다. 연화는 미안함에 주저했으나 칠성의 등은 태산처럼 듬직하고 넓었다. 꽉 잡으시오. 떨어지면 내 책임 못 지요. 칠성의 퉁명스러운 말 속에 담긴 배려를 느끼며 연화는 조심스레 그의 등에 엎였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산길을 택해 북쪽으로 향했다. 며칠간 이어진 비로 산길은 미끄럽고 질퍽거렸으나 칠성은 익숙한 솜씨로 험한 길을 헤쳐나갔다. 등 뒤에 느껴지는 연화의 숨결과 체온이 칠성에게는 더 없는 힘이 되었다. 가파른 고개를 넘을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칠성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힘드시면 잠시 쉬었다가요. 연화가 걱정스러운 듯 속삭였지만 칠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꾸물거릴 시간이 없소. 냄새 맡은 놈들이 벌써 추격을 시작했을지 모르오. 칠성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미 관아의 포졸들과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쫙 깔려 탐문수색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칠성의 텅 빈 오두막을 발견하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추격대를 조직하고 있었다. 놈들이 산을 탔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샅샅이 뒤져라.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도착한 곳은 강원도와 평안도의 경계에 위치한 험준한 산악지대였다. 지도에 표시된 곳은 깎아지른 절벽과 울창한 원시림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사람의 접근을 거부하는 금단의 땅이었다. 이곳이 맞소? 여기서부터는 길도 없는 것 같은데. 칠성이 지도를 들여다보며 난감해하자 연화는 주변 지형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쌍둥이 바위가 저기 보입니다. 저 바위 사이로 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입구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덩굴을 헤치고 바위를 기어오르며 계곡을 거슬러 올라갔다. 옷은 가시에 찢겨 너덜너덜해졌고 손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눈앞에 다가온 희망이 그들을 이끌었다. 그러나 그들이 계곡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등 뒤에서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다. 거기 서라.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화살 하나가 칠성의 발치에 꽂혔다. 칠성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계곡 아래쪽에서 개미떼처럼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끈질긴 놈들!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쫓아온 것인가? 칠성은 연화의 손을 낚아채며 소리쳤다. 뛰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시오! 두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 비탈길을 달렸다. 뒤에서는 저 계집이 지도를 가지고 있다. 죽여서라도 뺏어라 하는 살벌한 외침이 들려왔다.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가운데 칠성은 온몸으로 연화를 감싸며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헉, 헉. 놈들이 너무 빠릅니다. 이대로 가다간 잡히고 말 겁니다. 칠성의 이마에서 땀과 피가 뒤섞여 흘러내렸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었다. 어쩌지요? 칠성님, 저 때문에. 그때 칠성의 눈에 계곡 위쪽에 걸려있는 낡은 외나무 다리가 들어왔다. 썩어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저 다리를 건너 끊어버리면 놈들의 추격을 늦출 수 있을 것 같았다. 저 다리요. 저기로 가야 하오. 칠성은 연화를 부축하여 다리를 향해 돌진했다. 자객들이 거리를 좁혀오며 칼을 휘둘렀다. 칠성은 품에 지니고 있던 낫을 꺼내 들었다. 먼저 건너가시오. 내가 놈들을 막겠소. 연화가 비명을 질렀다. 안 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칠성은 연화를 다리 위로 떠밀었다. 어서 가라니까. 낭자가 살아야 억울함도 풀 것 아니오. 칠성은 다리 입구에 버티고 서서 달려드는 자객들을 향해 낫을 휘둘렀다. 챙, 챙.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칠성은 괴력을 발휘하여 선두에 선 자객 2명을 계곡 아래로 밀어버렸다. 연화가 비틀거리며 다리를 건너 건너편 절벽에 도착하자 칠성도 뒷걸음질 치며 다리 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그 순간 자객의 우두머리가 던진 표창이 칠성의 종아리에 깊숙이 박혔다. 칠성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다리 중간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삐걱거리며 크게 흔들렸다. 칠성님, 연화가 울부짖으며 다시 다리 쪽으로 달려오려 했다. 칠성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오지 마시오. 오면 다 죽소. 칠성은 피를 흘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간신히 건너편을 향해 기어갔다. 자객들이 다리 위로 올라오려 하자 칠성은 있는 힘을 다해 다리를 지탱하고 있던 밧줄을 낫으로 내려쳤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밧줄이 끊어지며 다리가 허공으로 곤두박질 쳤다. 다리 위에 있던 자객 몇 명이 비명을 지르며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칠성은 간발의 차이로 건너편 절벽 끝을 부여잡고 매달렸다. 연화가 황급히 달려와 칠성의 손목을 잡고 끌어올렸다.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계곡 건너편에서 자객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끊어진 다리 때문에 당분간은 쫓아오지 못할 것이었다. 칠성은 고통을 참으며 다리에 박힌 표창을 뽑아냈다. 검붉은 피가 솟구쳤다. 연화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칠성의 상처를 지혈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 보였다. 울지 마시오. 이 정도는 나무하다 긁힌 것보다 덜 아프오. 보시오. 놈들은 이제 못 쫓아옵니다. 그의 투박한 위로가 오히려 연화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한숨 돌린 두 사람은 지도를 다시 확인했다. 지도에 따르면 목적지는 바로 이 절벽 위쪽 덩굴로 가려진 동굴이었다. 저기인 것 같습니다. 연화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사람 키만한 입구가 템넝쿨에 가려져 희미하게 보였다. 칠성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연화와 함께 동굴 입구로 다가갔다. 동굴 안에서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나오고 있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과연 이 안에 전설 속의 금광이, 아니 그들의 운명을 바꿔줄 희망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칠성은 횃불을 만들어 불을 붙였다. 자, 들어갑시다. 무엇이 나오든 끝까지 가보는 거요. 칠성이 앞장서고 연화가 그 뒤를 따랐다. 횃불에 흔들리는 불빛이 동굴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동굴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바닥에는 박쥐 배설물이 수북했고 천장에서는 석회수가 뚝뚝 떨어졌다. 얼마나 들어갔을까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생각한 순간 칠성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거대한 바위문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문에는 연화가 가진 지도에 그려진 것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이.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양을 어루만졌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의 문입니다. 이 문을 여는 방법은 오직 가문의 핏줄만이 알고 있습니다. 연화는 품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 자신의 손가락을 살짝 베었다. 핏방울이 문양의 중심부에 떨어지자 웅장한 진동소리와 함께 바위문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구구구! 천년의 침묵을 깨고 열리는 문틈 사이로 눈이 멀어버릴 듯한 황금빛 광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칠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칠성의 평생은커녕 대대손손 써도 남을 만큼의 금괴와 은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아니, 단순한 금광이 아니라 최객주가 평생을 모아온 막대한 비자금이 숨겨진 보물창고였던 것이다. 세상에, 이게 다 뭐란 말이냐.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연화 또한 감격에 겨워 아버지를 부르며 오열했다. 그러나 그들의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동굴 입구 쪽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흐흐흐. 수고했다. 쥐새끼들이 길 안내를 아주 잘해주었구나. 칠성과 연화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자 끊어진 다리를 우회하여 기어이 따라온 자객의 우두머리와 그 뒤로 수십 명의 사병들이 동굴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황금을 보고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고 손에는 시퍼런 칼이 들려 있었다. 독 안에 든 쥐신세,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시금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동굴 안을 가득 채운 황금빛 광채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추악한 인간의 탐욕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자객의 우두머리, 아니 이제는 그 정체를 드러낸 관아의 이방리. 조씨는 흉측하게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번들거리는 눈으로 금괴 더미를 훑어보았다.
그의 뒤로 늘어선 사병들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늑대떼처럼 침을 삼키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연화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낫을 고쳐 잡았으나 이미 다리에서 흐르는 피로 인해 바지단이 붉게 젖어 있었고 손끝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조 이방은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내 이 금광을 찾기 위해 그토록 오랜 세월을 공들였거늘 다 잡은 쥐새끼들이 용케도 길안내를 해주었구나. 최객주놈이 꼽을 쳐둔 이 막대한 재물만 있으면 내 이제 조정의 판서 자리도 부럽지 않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동굴벽에 부딪혀 기괴하게 울려 퍼졌고 그 안에 담긴 섬뜩한 살기는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연화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놈이 우리 아버님을 모함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원흉이었구나. 관아의 녹을 먹는 자가 어찌 백성을 수탈하고 역적 누명을 씌운단 말이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연화의 절규에 조이방은 낄낄거리며 코웃음을 쳤다. 하늘? 흐흐, 이 어리석은 계집아. 권력과 재물이 곧 하늘이고 법이다. 내 아비는 그 이치를 모르고 뻣뻣하게 굴다가 제 명을 재촉한 것이고 너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는 사병들에게 손짓하며 명령을 내렸다. 저놈들을 베어라. 단 계집은 살려두어라. 금광의 비밀을 더 알고 있을지 모르니 고문을 해서라도 불게 만들어야 한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병들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칠성은 낭자, 내 뒤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시오 라고 외치며 낫을 휘둘렀다. 좁은 동굴 입구가 오히려 다행이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덤벼들 수 없는 지형 덕분에 칠성은 필사적으로 입구를 틀어막고 버틸 수 있었다. 챙! 캉! 날카로운 금소금이 동굴 안을 진동시켰다. 칠성은 온몸을 내던져 칼날을 막아냈다. 어깨가 베이고 등짝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지금 자신이 무너지면 연화가 당한다는 생각 하나로 정신을 붙들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묵직한 금괴를 집어던져 사병의 머리통을 깨부수고 낫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악귀처럼 싸웠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칠성의 움직임은 둔해졌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서 있는 것조차 기적처럼 보였다. 사병 중 하나가 칠성의 빈틈을 노리고 칼을 찔러 넣으려는 순간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칠성의 앞을 막아섰다. 안 돼! 그녀의 무모한 행동에 칼을 든 사병이 흠칫 놀라 멈칫한 사이 칠성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사병의 복부를 걷어찼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조 이방은 지루하다는 듯 혀를 찼다. 끈질긴 놈들 같으니라고. 내 직접 숨통을 끊어주마. 그는 허리춤에서 시퍼런 장검을 뽑아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칠성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연화를 보호하려 안간 힘을 썼으나 더 이상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조 이방이 칼을 높이 쳐들며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찰나. 동굴 밖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뚜우. 갑작스러운 소리에 조이방과 사병들은 동작을 멈추고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냐? 조이방이 당황하여 외치자 동굴 입구를 지키던 부하가 피투성이가 되어 굴러들어왔다. 나으리, 관군입니다. 관군이 산을 포위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횃불을 든 수십 명의 관군이 동굴 안으로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낡은 갓을 쓰고 헤어진 도포를 입은 행색은 초라하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사내는 품에서 둥근 패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황금빛 광채 속에서도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다름 아닌 마페마파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외침과 함께 사내가 일갈했다. 역적 모의를 꾀하고 무고한 양민을 사육하려 한 조가놈은 듣거라. 내 놈의 추악한 죄상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어명을 받들어 너를 체포한다. 칠성과 연화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며칠 전 장터에서 칠성이 닭을 살 때 값을 깎아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던 늑수그레한 장사치였다. 그가 암행어사였다니. 조 이방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이건 함정이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알고? 암행어사는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 하나 빠뜨리는 법이 없다 하였다. 나는 이미 한양에서부터 최객주의 억울한 죽음을 의심하고 내 놈의 뒤를 밟고 있었다. 내 놈이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발로 이 증거의 현장까지 안내해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자가 어디 있겠느냐. 크악, 이대로 당할 순 없다. 쳐라, 저놈들을 모조리 죽여라. 궁지에 몰린 조 이방은 발악하며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기세는 꺾인 뒤였다. 정예 관군들은 사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다. 동굴안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으나 이번에는 정의의 칼날이 악을 심판하는 현장이었다. 조 이방은 혼란을 틈타 금괴 몇 개를 품에 안고 뒷구멍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 모습을 본 칠성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낫을 집어들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자 그는 바닥을 기어서라도 놈을 잡으려 했다. 거기 서라! 내 놈만은 내 손으로 잡는다. 칠성의 처절한 외침에 연화가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함께해요. 저놈을 놓칠 순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의지한 채 비틀거리며 조 이방의 뒤를 쫓았다. 도망치던 조 이방은 막다른 절벽 끝에 몰렸다.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여 뒤에는 칠성과 연화 그리고 관군들이 버티고 있었다. 그는 품에 안은 금괴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이 금은 내 것이다. 아무도 못 가져가.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혔는데. 칠성은 피를 토하며 소리쳤다. 그 더러운 탐욕이 너를 죽이는 것이다. 이제 그만 죗값을 치러라. 조 이방은 칠성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칠성은 피할 힘이 없었으나 연화가 기지를 발휘하여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조 이방의 발밑으로 걷어찼다. 중심을 잃은 조 이방은 뒤뚱거렸고 그 틈을 타 칠성이 있는 힘껏 몸을 날려 그를 들이받았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조 이방은 금괴를 끌어안은 채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그의 탐욕스러운 생은 허공에 흩어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끝이 났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동굴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관군들은 사로잡힌 사병들을 포박하여 끌고 나갔고 암행어사는 칠성과 연화에게 다가왔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고생 많았소. 그대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거대한 악을 뿌리 뽑지 못했을 것이오. 최객주의 누명은 이제 벗겨질 것이고 가문의 명예 또한 회복될 것이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칠성 또한 긴장이 풀리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으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칠성님, 정신 차리세요. 연화가 기겁하며 칠성을 끌어안았다. 칠성은 흐릿한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다행입니다. 낭자의 눈에서 이제 눈물이 멈추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말을 마친 칠성은 깊은 잠에 빠지듯 의식을 잃었다. 칠성이 눈을 뜬 것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뒤였다. 눈을 뜨자마자 코끝에 닿는 것은 곰팡내 나는 흙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약초 향기였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 보드라운 이불의 촉감에 칠성은 잠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나 착각했다. 깨어나셨습니까? 곁을 지키고 있던 연화가 환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도망자의 그늘이 없었다. 곱게 단장한 모습은 천상선녀가 따로 없었다. 칠성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온몸이 쑤셔 비명을 질렀다. 움직이지 마세요. 의원 말이 상처가 깊어 한 달은 좋게 요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말했다. 여기는 관아의 객사입니다. 어사또 나으리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셨어요. 그리고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칠성이 묻자 연화는 칠성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동굴에서 발견된 금광의 일부를 나라에서 포상금으로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가문이 복권되어 저 또한 신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멍하니 입을 벌렸다. 그러면 낭자는 이제 다시 대갓집 아기씨가 되는 것이요? 나 같은 놈은 감히 쳐다도 못 볼 높은 분이 되는 것이요? 칠성의 목소리에 섭섭함이 묻어났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칠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목숨을 2번이나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이신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신분이 무슨 소용입니까? 제게는 칠성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분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암행어사는 칠성의 공로를 높이사 조정의 장계를 올렸다. 비록 신부는 미천하나 그 기계와 충심이 가상하여 큰 상을 내리라는 교지가 내려왔다. 칠성은 하루아침에 역적을 토벌한 의인이 되어 있었고 평생 구경도 못해볼 재물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상은 재물도 명예도 아니었다. 바로 곁에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는 연화, 그녀 자체였다. 칠성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며칠 전 빗속에서의 그 끔찍했던 밤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낡은 낫 한 자루를 들고 운명에 맞서 싸웠던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재물과 명예를 얻은 칠성에게는 이제 새로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평생 가난과 멸시 속에 살아온 그가 과연 이 엄청난 부와 변화된 환경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양반과 규수인 연화와의 사랑은 과연 세상의 편견을 넘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칠성은 잡고 있는 연화의 손에 힘을 주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동굴 속의 어둠은 거쳤으나 이제 그들 앞에는 눈부시게 밝은,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운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산골짜기에 다시 봄 기운이 완연해졌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칠성이와 연화가 목숨을 걸고 넘었던 그 험한 산길. 양옆으로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올랐다. 칠성의 낡은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번듯한 기와집이 들어서고 있었다. 조정에서 내려준 포상금과 연화가 되찾은 가문의 재물은 실로 어마어마하여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도 남을 정도였다. 그러나 칠성은 굳이 화려한 한양으로 떠나지 않고 자신이 나고 자란 이 산골 마을에 터를 잡겠다고 고집했다. 내 뿌리가 여기인데 어디를 가겠소. 그리고 내가 떠나면 저 뒷산의 조상님 묘소는 누가 돌보겠소. 칠성의 우직한 마음에 연화 또한 기꺼이 뜻을 따랐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정인과 함께하는 평온한 삶이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분위기는 그야말로 천지개벽했다. 예전에는 칠성을 미련한 곰이라 부르며 무시하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칠성 대감이라 부르며 굽실거렸다. 하지만 칠성의 태도는 예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는 비단 옷 대신 여전히 활동하기 편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아랫목에 앉아 호령하는 대신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마을의 분위를 도맡아 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포상금을 털어
마을 앞 개울에 튼튼한 돌다리를 놓고 가난하여 끼니를 거르는 이웃들에게 쌀과 고기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이 재물은 하늘이 잠시 내게 맡겨둔 것일 뿐 내 것이 아니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게 진짜 복이 아니겠소? 칠성의 진심 어린 선행에 처음에는 그저 돈을 보고 아부하던 사람들도 점차 마음 깊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칠성의 집 앞은 매일 감사를 표하러 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그의 덕망은 산 넘고 물 건너 인근 고을에까지 널리 퍼졌다. 드디어 칠성과 연화의 혼례날이 다가왔다. 이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산골마을 역사상 가장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 마당에는 오색띠가 펄럭이고 풍물패에 신명나는 꽹과리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다. 돼지를 잡고 떡을 치는 냄새가 심리 밖까지 퍼져나갔고 동네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즐거워했다. 신랑 칠성은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늠름한 자태를 뽐냈다. 평생 지게만 지던 어깨였으나 관복을 입혀놓으니 영락없는 장군의 기상이 느껴졌다. 그의 얼굴은 구릿빛으로 그을려 투박했으나 그 눈빛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반면 신부 연하는 붉은 화롯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 하객들은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탄성을 질렀다. 세상에 저런 곰 같은 사내가 저토록 고운 색시를 얻다니. 전생에 나라를 구해도 몇 번은 구했을 거야.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농담의 칠성은 입이 귀에 걸리도록 한박 웃음을 지었다. 초래청 앞에 마주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에 젖었다. 피 튀기는 혈투와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으며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연화에게 기러기 한 쌍을 바치며 속으로 맹세했다. 내 비록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나무꾼으로 태어났으나 이 여인만은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눈물 흘리지 않게 하리라. 연화 또한 칠성의 듬직한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보다 귀한 칠성님의 진심을 평생 받들며 살아가리라. 두 사람이 맞절을 올리자 하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하늘에서도 축복하듯 따스한 봄 햇살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려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것은 지난날의 모진 시련이 끝나고 찬란한 새날이 밝았음을 알리는 서광뢰건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칠성과 연화 부부는 슬하의 삼남매를 두고 다복한 가정을 꾸렸다. 칠성은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하늘, 천, 따지도 구분 못해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으나 특유의 끈기로 밤낮 없이 매달린 끝에 몇 년 후에는 제법 어려운 경전도 술술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연화는 그런 칠성의 곁에서 먹을 갈아주며 내조를 아끼지 않았다. 부부는 자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사람의 도리와 착한 마음씨는 영원한 것이다. 남을 도울 때는 보답을 바라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거라. 아이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반듯하고 영특하게 자라났다. 특히 장남은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의 높은 벼슬에 올랐는데 청렴 결백한 관리로 명성을 떨쳐 가문의 이름을 더욱 빛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칠성과 연화는 집 앞 깻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칠성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으나 그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비오던 밤 말이요. 칠성이 찻잔을 기울이며 옛일을 회상하자 연화는 고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도 가장 고마웠던 날인걸요. 칠성은 껄껄 웃으며 툇마루 기둥에 걸린 낡은 낫을 가리켰다. 금으로 장식된 칼집에 보관해둘 법도 하건만
그는 여전히 그 녹슬고 이 빠진 낫을 갑옷처럼 소중히 여기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있었다. 저 낫 한 자루가 내 인생을 바꿨지.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저 낫을 들고 빗속으로 뛰어들게 만든 나의 그 오지랖이 인생을 바꾼 게지. 칠성의 말에 연화가 조용히 칠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대감. 그것은 오지랖이 아니라 용기였고 측은지심, 착긴지심이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지만 대감처럼 남을 돕는 자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칠성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지만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